결혼 3주년 기념일. 남편은 내 과일 주스에 불법 최음제를 탔다. 그리고 노숙자 무리를 불러 나를 신림동 재개발구역의 가장 으슥하고 낡은 지하실로 보내려 했다. 그의 첫사랑이 울면서 세연 오빠, 나 평생 이름 없는 그림자처럼 숨어서 살고 싶지 않아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주스 잔을 보며 웃으면서 남편의 손에 있는 잔과 바꿨다. 그가 산 약을 그가 부른 사람들과 쓴다면 이 완벽한 세트가 낭비되지 않고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그는 병원 침대에 엎드린 채 정신이 완전히 나간 상태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보안 카메라 영상을 다 확인한 후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보며 말했다. 강 선생님, 증거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본인이 직접 계획하신 겁니다. 결혼 3주년 당일 남편 강세현은 청담동에 개별 방이 있는 최고급 식당을 예약했다. 그는 평소 잘 입지 않던 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소매 단추까지 흐트러짐 없이 채운 채 99송이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나는 장미를 3초간 바라보았다. 꽃잎 가장자리는 이미 검게 변해 있었고 잎은 아주 평온하게 시들어 있었다. 이 꽃의 상태는 내 결혼 생활과 고도로 동기화되어 있었다. 강세연은 꽃을 건네며 설탕 시럽이라도 짜낼 듯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나, 지난 3년 동안 고생 많았어. 나는 하마터면 그 말에 사례가 들릴 뻔했다. 고생? 당연히 고생스러웠다. 결혼 첫 해, 그의 첫사랑 송지아가 귀국했다. 방금 헤어져서 우울하고 혼자 살기 무섭다는 그녀의 말에 강세연은 곧바로 회사 근처 한남동의 최고급 빌라를 그녀에게 내주었다. 결혼 2년 차, 송지아가 사업에 실패해 빚더미에 앉자 강세연은 나를 안으며 그녀가 너무 불쌍하다고 하더니 뒤돌아서서 그녀에게 5억 원을 송금했다. 결혼 3년 차, 송지아가 키우는 고양이 털이 한 줌 빠졌다는 이유로 강세연은 내 생일 파티에서 야반도주하듯 빠져나가 그녀와 함께 24시간 동물병원 응급실을 지켰다. 내가 고양이 털 빠진 거랑 당신이 거길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묻자 그는 정색하며 나를 꾸짖었다. 유나인, 넌 어떻게 고양이 한 마리도 용납을 못해? 웃기는 소리다. 그 고양이는 최고급 수입 통조림을 먹고 나는 그가 던져주는 헛된 희망이나 먹고 살았다. 고양이가 눈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나한테 호구 언니라고 불렀어야 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종업원이 생과일, 오렌지 주스 2잔을 가져왔다. 강세연은 왼쪽 잔을 내게 밀어주었다. 위도 안 좋은데 술은 줄이고 주스 마셔. 나는 꽉 쥔 그의 주먹을 보았다. 그를 안 지 8년. 나는 그 작은 버릇을 너무나 잘 알았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는 항상 그랬다. 시선을 내렸다. 주스 색깔은 예쁜 오렌지빛이었고 유리잔 벽에는 얇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강세연은 긴장감과 흥분, 그리고 일말의 조급함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마음이 서늘해졌다. 그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크게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마침 내 휴대폰에 내가 고용한 사설탐정 최 실장으로부터 문자가 하나 떴기 때문이다. 강세연 씨가 오후 3시에 해외 비밀 메신저를 통해 불법 최음제를 구매했습니다. 그 후 서울역 부근 노숙자 3명과 연락을 취했고 장소는 신림동 뒷골목 낡은 건물 지하실입니다. 채팅 기록, 송금 내역, 보안 카메라, 갈무리 화면은 모두 이메일로 압축해서 보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엎어놓았다. 강세연은 내가 가만히 있자 미소가 약간 굳어졌다. 왜 안 마셔? 예전에는 오렌지 주스 제일 좋아했잖아.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당신 거 먼저 한 모금 마셔봐. 강세연은 즉시 오른쪽 잔을 들어 조금 마셨다. 그는 마시고 나서 웃으며 말했다. 이제 안심이지? 나도 웃었다. 그 잔은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을 테니까. 문제가 있는 건 내 손 쪽에 있었다. 나는 주스를 집으려다 일부러 냅킨을 떨어뜨렸다. 강세연이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굽혀 냅킨을 줍는 그 순간 나는 두 잔의 위치를 재빨리 바꿨다.
강세연은 냅킨을 내게 건네며 적선이라도 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아이나, 우리 오늘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나는 안전한 주스를 들어 한 모금 가볍게 마셨다. 무슨 얘기? 그는 내가 주스를 마시는 것을 보고 육안으로 보일 만큼 온몸에 긴장을 풀었다. 지아가 요즘 상태가 안 좋아. 항상 자기가 이름 없는 유령처럼 산다고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송지아가 명분은 없을지 몰라도 내 돈을 쓸 때만큼은 꽤나 의식적이었다. 송금 내역마다 자발적 증여라고 메모를 달아놓은 것이 은행보다 더 철저했다. 강세연이 계속 말했다. 지아에게 확실한 자리를 주고 싶어. 나는 눈을 깜빡였다. 그래서 그는 2초간 침묵했다. 우리 이혼하자. 내 마음속엔 단 1%의 놀라움도 없었다. 이혼하고 싶으면 그냥 말하면 될 것을 굳이 약을 먹이고 사람을 써서 나를 망가뜨리려 하다니. 우리가 결혼 전 쓴 각서 때문이었다. 바람 피우는 쪽이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맨몸으로 쫓겨난다는 조항. 강세연은 돈이 아까웠기에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불미스러운 추문을 일으키면 그는 자신을 피해자로 위장할 수 있었다. 주판알 튕기는 소리가 내 얼굴에 튈 정도로 뻔한 수작이었다. 나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세연 씨, 그 여자 때문에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그의 눈 밑에 득의양양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아마 그의 머릿속에서는 내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무릎이라도 꿇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애석하게도 내 눈물샘은 그와 송지아의 번갈아치는 진상짓에 훈련받아 이미 가출한 지 오래였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나, 지아를 원망하지 마. 사람 감정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억지로 안 되지. 강세연은 멈칫했다. 나는 주스를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당신도 좀 마셔. 말 많이 해서 목마르겠다. 강세연은 기분이 너무 좋았던 그는 아무런 방비 없이 단숨에 2모금을 마셨고 반컵의 주스가 바닥을 보였다. 나는 그의 목젖이 꿀꺽거리는 것을 보며 속으로 명확하게 초를 세웠다. 3, 2, 1. 강세연이 갑자기 미간을 찌푸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이 식당 냉방기 고장났나? 나는 다정하게 물었다. 더워?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고 숨소리도 가빠졌다. 마침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송지아가 위치를 보낸 것이었다. 오빠, 나 그 낡은 건물 앞이야. 빨리 그 여자 데려와. 오늘 밤만 지나면 다신 강 대표 사모님 자리를 차지할 염치도 없어질 테니까. 문자를 다 읽고 고개를 들어 강세연을 보았다. 그는 이미 테이블 가장자리를 짚고도 제대로 서 있지 못했다. 나는 가볍게 말했다. 조급해하지 마. 내가 데려다 줄게. 어차피 그가 준비한 훌륭한 연극의 주인공이 임시로 그 자신으로 바뀌었을 뿐이니까. 강세연은 내가 그를 차에 태울 때만 해도 억지로 사람다운 체면을 유지하려 애썼다. 아이나, 나 몸이 좀 안 좋아. 일단 집으로 가자. 나는 그의 안전벨트를 채워주었다. 집이라니? 당신이 다 장소 마련해 놨잖아. 그가 고개를 쬐 돌려 나를 보았다. 눈 밑의 공포가 마침내 껍질을 깨고 나왔다. 너 뭘 아는 거야? 나는 차량길 안내기를 켰다. 목적지는 신림동 뒷골목 낡은 건물 지하실.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울렸다. 전방 직진입니다. 강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상냥하게 웃었다. 여보, 기념일 깜짝 선물은 끝까지 배달해야지. 그는 손을 뻗어 운전대를 빼앗으려 했지만 약효가 너무 빨리 돌았다. 그의 팔은 흐물거려 들어 올릴 수조차 없었고 조수석에 쓰러져 가쁜 숨만 내쉬었다. 나는 그를 힐끗 보았다. 이 얼굴은 한때 나를 오랫동안 설레게 했었다. 대학 시절 선배의 괴롭힘을 막아주었고 내가 위경련이 났을 때 나를 업고 학생 식당에서 병원까지 뛰었었다.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 나중에야 알았다.
어떤 남자의 다정함은 마트 개업 할인 행사와 같다는 것을. 개업할 때는 요란하게 북을 치지만 결제할 때 보면 바닥에 영수증 쪼가리만 날리는 꼴이었다. 낡은 건물에 도착하자 송지아가 골목 어귀에 서 있었다. 흰색 원피스에 옅은색 어깨거리를 두르고 눈꼬리를 붉게 물들인 채 명품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내 차를 보자 그녀는 즉각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차 문이 열리고 나서 그녀의 미소는 얼어붙었다. 차에서 먼저 굴러떨어진 사람은 다름 아닌 강세연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꼴사납게 차 문을 짚고 있었고 목덜미는 붉게 달아올랐으며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송지아가 비명을 질렀다. 오빠, 오빠가 왜 거기서 나와? 나는 운전석에서 내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송지아 씨, 여기는 웬일이세요? 송지아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하실에서 시끄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강세연이 약속을 잡은 무리들이 머리를 내밀고 두리번거렸다. 우두머리 격인 사람이 휴대폰을 들고 물었다. 사람 데려왔수? 잔금은 언제 치러줄 거요? 강세연의 동공이 수축되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꺼져! 다 꺼져! 하지만 그들은 이미 술도 거나하게 마셨고 선금도 받은 상태라 돌아갈 턱이 없었다. 현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나는 두 걸음 물러나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켰다. 물론 렌즈의 대부분은 바닥을 향했다. 불법적인 장면은 찍을 수 없지만 증거용 목소리 정도는 남길 수 있었다. 송지아가 강세연을 부축하러 달려갔다. 하지만 강세연은 이성을 잃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녀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지아야, 나 좀 살려줘.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무리들이 몰려들었다. 송지아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다 발을 헛디뎌 바닥에 주저앉았고 하얀 원피스에 진흙이 잔뜩 묻었다. 나는 즉시 경찰과 구급대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여기 약물 투여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어요. 위치는 신림동 뒷골목, 낡은 건물 앞입니다. 여러 명이 몰려 있으니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송지아를 보았다. 그녀는 눈이 풀린 채 입술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지하실 안에서 강세연의 처절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속이 뒤집힐 정도로 끔찍한 소리였다. 송지아는 귀를 막고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원래는 저 여자여야 하는데. 말을 반쯤 내뱉던 그녀는 내가 옆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다정하게 물었다. 누구여야 하는데요? 송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변명을 하려 했지만 그녀는 눈을 뒤집으며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 나는 바닥에 쓰러진 한 명과 지하실의 한 명을 번갈아 보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사랑 참 위대하네. 첫사랑이 기절하기 직전까지도 모든 책임을 나한테 떠넘길 생각을 하다니. 경찰차와 구급차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나는 울면서 달려나갔다. 경찰관님,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남편 폰에 온 주소로 사람을 찾으러 왔는데 이렇게 됐어요. 우두머리 경찰관이 나를 힐끗 보았다. 여긴 왜 오신 겁니까? 나는 휴대폰을 건넸다. 남편 휴대폰으로 누군가 위치를 보냈길래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건 송지아가 그에게 보낸 것이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가 나를 지하실로 보냈겠지만 이제 나는 그것을 고스란히 그에게 돌려준 셈이었다. 강세연이 들것에 실려 나왔을 때 그는 이미 반혼수 상태였다. 옷은 찢겨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 소름 끼칠 정도로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유나인, 네가 나를 해쳤어.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서럽게 울었다. 여보, 괜찮아. 나 무섭게 하지 마. 경찰은 고개를 돌려 나를 보더니 시선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강세연은 숨이 넘어갈 듯 헉헉대다가 다시 기절했다. 구급차 문이 닫히기 전 의사가 낮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상태가 안 좋네요. 파열상이 의심됩니다.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나는 손을 들어 눈물을 닦는 척했다. 흐르는 눈물도 없었지만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다. 강세연이 깨어난 것은 다음 날 오후였다. 그는 병상에 엎드린 채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의사는 그가 충격을 받았고 심각한 항문 및 직장 손상이 있어 당분간 엎드려서 요양해야 한다고 했다.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말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몇 초를 참은 뒤에야 웃음을 삼켰다. 병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옆에 앉아 하늘이 무너지듯 곡을 하고 있었다. 내 아들아, 어쩌다 이런 험한 꼴을 당했니? 시아버지는 얼굴이 흑빛이 된 채 아들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체면을 다 깎아먹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다. 송지아는 옆 병실에 입원했다. 깨어난 후 울고 토하기를 반복해 간호사들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 나는 보온병을 들고 병실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들었다. 아이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멀쩡하던 세연이가 왜 그런 더러운 놈들한테 엮인 거야? 나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어머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젯밤에 세연 씨가 어지럽다고 해서 휴대폰에 있는 주소로 데려다 준 것뿐인데 뜻밖의 송지아 씨도 거기에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빛이 변했다. 송지아가 거길 왜 가?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쓰러지길래 같이 병원으로 모시고 왔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 울음을 뚝 그쳤다. 아무리 아들을 끔찍이 아껴도 송지아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져선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강세연이 베개에서 얼굴을 반쯤 들고 도끼가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유나인, 네가 주스를 바꾼 거지.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다. 무슨 주스? 그는 이를 갈았다. 식당에 있던 그 주스. 나는 헛숨을 들이켰다. 여보, 그 주스에 문제가 있었다고? 당신이 나한테 마시라고 한 그 주스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시어머니가 맹렬히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주스? 너 아이니한테 뭘 먹이려고 한 거야? 강세연은 말문이 막혔다. 사람이 다급해지면 뇌도 파업을 하는 모양이다. 나는 보온병을 침대 머리맡에 놓았다. 여보, 너무 아파서 헛소리하는 거지? 어제 당신이 주스 마시라고 해서 내가 다 마셨잖아.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강세연의 이마에 핏대가 섰다. 네가 바꿨잖아. 분명히 네가 바꿨어. 내 눈에서 즉시 눈물이 떨어졌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어제 경찰에 신고하고 구급차 타고 병원까지 따라왔는데 의사가 수납하라고 해서 내 카드로 다 결제했어. 시어머니가 머뭇거리며 나를 보았다. 나는 계속 울먹였다. 송지아 씨 쓰러졌을 때도 제가 돈 냈어요. 검사비, 약값, 입원 보증금 전부 다 제가 냈다고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누그러졌다. 아이나, 네가 고생이 많다. 강세연은 손가락을 바들바들 떨었다. 엄마, 저 여자 말 믿지 마. 시아버지가 차갑게 입을 열었다. 입 다물어. 내 놈이 그딴 곳에 제 발로 기어들어가서 망신살 뻗친 걸로도 모자라. 강세연은 거친 숨을 내쉬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소리쳤다. 경찰 부를 거야. 고해 상해로 고소할 거야. 나는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내 휴대폰을 그에게 건넸다. 그래, 신고해. 나도 어젯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졌으면 좋겠어. 강세연은 흠칫 놀랐다. 그는 내가 당황할 줄 알았겠지만 내가 당당하게 나올수록 그는 안절부절 못했다. 어차피 지금 똑바로 앉지도 못하는 주제에 경찰은 금방 병실로 찾아왔다. 강세연은 엎드린 채 이를 악물고 나를 고발했다. 저 여자가 제 주스를 바꿨고 저를 지하실로 보냈어요. 저를 파멸시키려고 했단 말입니다. 경찰이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주스에 약이 들어있다는 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강세연의 표정이 굳어졌고 병실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다시 눈물을 흘렸다. 여보, 정말 주스에 약을 탄 거야?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다.
말해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강세연은 한참을 우물쭈물했다. 그게 마시고 나서 몸이 안 좋았어요. 경찰이 그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저희가 식당 보안 카메라를 확보했고 지하실 근처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1차 조사 결과 약물 구매자, 장소 대관료 결제자, 인원 모집, 연락처 모두 강 선생님의 휴대폰 번호 및 결제 계좌와 일치합니다. 강세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경찰이 계속 말했다. 관련자들은 이미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진술에 따르면 강 선생님이 원래 어떤 여성을 기다리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다. 나는 천천히 강세연을 쳐다보았다. 어떤 여성? 경찰이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윤하인 씨, 추후 조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윤 씨가 원래 계획의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고 눈물이 아주 타이밍 좋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강세연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 소리쳤다. 아니에요. 저 여자가 날 해친 거라고요. 저 여자가 주스를 바꿨어요. 경찰이 차분하게 물었다. 그러니까 주스에 약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시는군요? 강세연은 입을 벌린 채 단 한 글자도 내뱉지 못했다. 그때 병실 문간에서 송지아의 기운 없는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그녀는 문틀을 짚고 서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강세연은 그녀를 보자마자 다급히 손을 뻗었다. 지아야, 네가 경찰한테 말 좀 해줘.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송지아는 눈동자를 굴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아무것도 몰라. 강세연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나는 시선을 내리깔았다. 자, 두 번째 막이 올랐다. 깨어난 후 송지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예전에는 나를 볼 때마다 턱을 치켜들고 네가 혼인신고했으면 어쩔 건데? 오빠 마음속엔 나밖에 없는데 라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지금 강세연을 보는 그녀의 눈빛은 복잡하기 짝이 없었다. 동정, 역겨움,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계산이었다. 그녀는 병상에서 3미터쯤 떨어진 곳에 서서 바람에 날아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닝 가신고, 오빠, 몸조리 잘해. 강세연은 침대에 엎드린 채 애절하게 매달렸다. 지아야, 네가 남아서 나 좀 간호해줘. 송지아는 가방끈을 꽉 쥐었다. 나도 몸이 안 좋아. 의사 선생님이 나도 크게 놀라서 안정이 필요하대. 강세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보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에 있겠다고 했잖아. 송지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젯밤 상황, 나도 큰일 날 뻔했잖아. 오빠, 난 지금 눈만 감으면 그 끔찍한 장면들만 떠올라. 강세연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자신이 가장 꼴사나운 모습을 송지아에게 들켰는데 그녀는 대놓고 그것을 떠올리기조차 싫다는 내색을 보였다. 뺨을 직접 후려치는 것보다 더 잔인한 일이었다. 나는 옆에 서서 때 맞춰 휴지를 건넸다. 송지아 씨,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도 외상 후 스트레스는 천천히 회복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송지아는 휴지를 받으려다 멈칫했다. 아마 내가 이렇게 다정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강세연이 이를 꽉 깨물고 나를 쏘아보았다. 거기서 착한 척 좀 그만해. 나는 고개를 숙이며 적당히 가녀린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냥 당신들 걱정해서. 시어머니가 참다 못해 소리쳤다. 아인이 반만이라도 닮아봐라. 너희 둘 꼴을 좀 봐. 강세연의 얼굴은 핏빛으로 달아올랐고 송지아는 무안해하며 돌아서 나가려 했다. 강세연이 다급히 소리쳤다. 송지아, 너 못 가. 내가 널 위해 쓴 돈이 얼마인데. 송지아의 발걸음이 멈췄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돈? 강세연은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지 못하고 폭주했다. 네 집, 내 차, 내 작업실 위약금 물어준 거, 네 엄마 수술비.
그리고 네가 매달 긁어댄 내 가족 카드까지. 송지아가 즉시 뒤돌아서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강세연, 지금 나랑 돈 계산하자는 거야? 강세연도 미친 듯이 악을 썼다. 네가 호사 누릴 때는 왜 돈 계산 안 했어? 난 널 위해서 회사 지분까지 담보로 잡혔는데 넌 며칠 간호하는 것조차 싫다고? 송지아는 부들부들 떨었다. 오빠가 그 꼴 난 게 내 탓이야? 오빠가 부른 노숙자들한테 오빠가 당한 건데 왜 내 남은 인생까지 끌어들이려 그래? 병실 안에 모든 사람이 침묵했다. 강세연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송지아는 자신이 한 말을 깨닫고 입을 틀어막았다. 나는 그녀를 보며 천천히 눈물샘에 눈물을 채웠다. 그러니까 당신들 정말 예전부터 만나고 있었던 거네? 시어머니의 안색이 확 변했다. 시아버지가 다가가 강세현의 등짝을 후려갈겼다.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강세현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시어머니가 절망적으로 물었다. 네가 저런 여우 같은 기집애 때문에 지 마누라를 해치려 해? 송지아는 즉시 변명했다. 어머님, 제가 사람 해치라고 시킨 적 없어요. 전 그냥 오빠를 너무 사랑했을 뿐이에요. 나는 속으로 구역질이 나서 하마터면 박수를 칠 뻔했다. 너무 사랑해서 내 집에 살고 내 돈을 쓰며 내가 망가지길 바랐단 말이지. 내연녀라는 직업의 진입장벽 참 낮다. 강세연은 즉시 나라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 했다. 아이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그는 눈물을 머금고 나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알겠어. 역시 네가 최고야. 어제 나를 구해주고 병원까지 데려와준 사람은 너밖에 없잖아. 나는 멍한 표정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방금 당신 입으로 말했잖아. 그 큰돈을 다 송지아 씨한테 썼다고. 강세연은 말문이 막혔다.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우리 결혼 3년 동안 친정 부모님이 주신 내 혼수, 내 결혼 전 투자 수익, 내 명 외로된 카드, 당신이 회사 자금 융통해야 한다고 해서 다 가져갔잖아. 강세연이 다급히 해명했다. 아이나, 돈은 다시 벌면 돼. 그 여자한테 얼마나 쓴 거야?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송지아는 슬쩍 도망가려 했다. 나는 즉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송지아 씨는 아시겠죠? 송지아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다. 시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호통쳤다. 당장 말 못해. 송지아가 입술을 깨물며 우물쭈물 대답했다. 대충 20억 원 정도.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히며 이번엔 본인이 기절해버렸다. 나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누구보다 서럽게 울었지만 속으로는 빛의 속도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20억 원이라.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하늘이시여, 강세연의 저 끔찍한 상처가 결코 헛된 건 아니었네요. 나는 당일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성은 박씨, 회색 정장을 입고 수술용 칼보다 더 예리하게 말하는 차가운 인상의 남자였다. 그는 증거 자료를 훑어보고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혼인 기간 중 제3자에게 거액을 증여한 경우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집, 차, 계좌이체, 가족카드 소비 내역, 명품 등 부부 공동재산에서 나간 것임이 입증되면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 변호사님, 전 그저 제 정당한 몫을 되찾고 싶을 뿐이에요. 박 변호사는 나를 힐끗 보더니 휴지를 건넸다. 유나인 씨, 안 오셔도 됩니다. 증거가 아주 완벽하니까요. 나는 작게 속삭였다. 습관이 돼서요. 박 변호사는 2초간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럼 계속 유지하시죠. 법정에서 꽤 유리할 겁니다. 나는 이 변호사가 마음에 쏙 들었다. 전문적이고 실용적이며 분위기 파악도 잘했다. 소장이 접수된 후 송지아는 곧바로 법원의 통지서를 받았다. 그녀는 병원으로 득달같이 달려와 강세연을 찾았다. 그 무렵 강세연은 병상에 엎드린 채 휴대폰만 넘기고 있었다.
이미 대형 온라인 게시판에는 소문이 퍼진 상태였다. 모 그룹 강 모 대표 부인에게 약 먹여서 다른 여자에게 자리 주려다가 자기가 응급실 실려감이라는 폭로글이 올라왔고 댓글창은 명절 시장통처럼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라며 시끌벅적했다. 막장 드라마도 이따구론 안 쓰겠다. 본처가 보살이네. 구급차도 불러주고 저런 남편 살려둬서 뭐하냐. 병상 낭비다. 물론 게시글에 지나치게 노골적인 세부 내용은 없었다. 나는 그저 몇몇 재벌가 사모님들과의 다과회에서 강세연의 외도, 약물, 자작극 등에 대해 흘렸을 뿐이다. 평소 다과용 케이크도 너무 달다고 투덜대는 사모님들에게 이런 자극적인 가십은 로켓 발사급의 전파력을 자랑했다. 송지아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강세현, 유나인이 나 고소했어. 강세현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빨리 돈 갚아. 송지아가 비명을 질렀다. 말이 쉽지. 집은 벌써 담보 잡혔고 차는 중고로 팔았고 돈도 다 썼어. 내가 무슨 돈으로 갚아. 강세현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그거 다 내 돈이잖아. 송지아는 기가 막혀 실소를 터뜨리며 점점 흥분했다. 처음엔 나랑 결혼할 거라고 명분 주겠다고 했잖아. 근데 오빠가 사고 치고 나니까 온 세상이 나만 욕해. 강세연이 분노했다. 내가 이 꼴이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송지아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냉소를 지었다. 나 때문이라고? 오빠 사심은 없었다고 자신해? 위자료랑 재산 분할 포기하기 싫어서 유나인 인생 망치려던 거잖아. 강세연은 침대 머리맡에 컵을 잡아 그녀에게 던지려 했다. 하지만 엎드려 있어서 힘이 실리지 않았고 컵은 중간에 툭 떨어져 아주 초라하게 깨졌다. 나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문가에 서 있었다. 내가 타이밍이 안 좋았네. 두 사람이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나는 걸어 들어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송지아 씨 왔다는 소리 듣고 겸사겸사 얘기하러 왔어. 소송은 그냥 법적 절차일 뿐이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 송지아는 나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유나인, 언제까지 피해자 행세할 거야? 나는 온화하게 답했다. 난 진짜 피해자인데? 바람 피운 적도 없고 사람한테 약 먹인 적도 없고 청부 폭력 사주한 적도 없고 남의 남편 돈 펑펑 쓴 적도 없잖아. 송지아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강세연이 갑자기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다 보상할게.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뭘로 보상하게? 지금 엎드려 있는 그 자세로 할부 결제라도 하게? 병실이 조용해졌다. 옆 침대 환자 보호자가 참지 못하고 푸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강세연은 수치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세연 씨, 우리 그냥 이혼하자. 그는 즉시 다급해졌다. 안 해. 내가 이렇게 크게 다쳤는데 네가 지금 떠나면 사람들이 널 뭐라고 욕하겠어. 내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사람들이 당신이 송지아 씨 때문에 나 해치려고 한 거 다 알잖아. 내가 여기서 안 떠나면 사람들이 나보고 뇌에 문제 있다고 할 거야. 옆 침대 보호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 아가씨 말이 맞네. 강세연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바로 그때 박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다. 혼전계약서 원본 확인 완료. 강세연 혼인 중 외도 증거 수집 완료. 부부 공동재산 분할 포기 주장 가능. 나는 네, 라고 짧게 답장을 보낸 뒤 고개를 들며 더욱 구슬프게 울었다. 여보, 혼전계약서. 당신이 먼저 쓰자고 했던 거잖아. 강세연의 안색이 한치 한치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의 깊은 사랑을 증명하겠다며 직접 계약서를 가져왔었다. 아이나, 내 평생 너 하나만 사랑할 거야. 바람 피우면 위자료 다 포기하고 맨몸으로 쫓겨날게. 이젠 안심되지? 그때 나는 감동해서 펑펑 울었다. 지금도 펑펑 울고 싶었다. 너무 웃겨서. 이혼 협상날. 강세연은 휠체어에 실려 회의실로 들어왔다.
여전히 엎드린 채였다. 휠체어 위에 두꺼운 쿠션을 깔고 납작 엎드린 모습은 멀리서 보면 마치 바싹 구워진 갈치 같았다. 나는 웃음이 터질까봐 황급히 물을 마시며 고개를 숙였다. 덕이 소멸하는 기분이었다. 강세연 측 변호사가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 애썼다. 강세연 씨가 신체적으로 중대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현 시점에서 이혼은 부부의 부양 의무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유나인 씨는 강세연 씨의 응급실 비용, 입원비, 간병비 등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또한 강세연 씨는 유나인 씨에 대한 불법 상해교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다. 박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밀어냈다. 이건 강세연 씨와 송지아 씨의 호텔 결제 내역, 모바일 메신저 대화 기록, 송금 내역, 동거 중인 아파트 출입 기록입니다. 상대 변호사는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박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다. 그리고 이건 혼전 계약서입니다. 상대 변호사는 컵을 내려놓았다. 그의 표정에는 빨리 퇴근하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다. 강세연은 이를 악물고 나를 쳐다보았다. 유나인, 진짜 이렇게 끝까지 가야겠어? 나는 눈시울을 붉혔다. 끝까지 간 사람이 나야? 이혼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지 왜 날 해치려 했어? 송지아 씨한테 돈 쓰는 건 그렇다 쳐도 왜 내 친정 돈까지 갖다 썼어? 경찰에 내가 당신 해쳤다고 거짓말까지 했잖아. 회의실 밖에는 강세연 회사 주주들 몇 명이 상황을 보러 와 있었다. 내 흐느끼는 소리를 들은 그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 대표, 이번 일 너무 지저분하게 처리했어. 사모님이 병원비도 다 내주셨다는데 인간적으로 너무하네. 체면을 목숨보다 중시하는 강세연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더 썩어 들어갔다. 체면이 바닥에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이 상처보다 더 아플 것이다. 결국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도장 찍어라. 강세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시아버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우리 집안 얼굴에 똥칠 그만해. 강세연은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계약서에 따라 결혼 후 공동재산은 내 차지가 되었다. 그의 명의로 된 신혼집의 초기 자금은 내 결혼 전 자금에서 나왔으므로 내게 귀속되었고 회사 지분 중 내가 투자한 부분도 내 명의로 돌아왔다. 그는 정말 맨몸으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엎드린 채로 쫓겨났다. 서명을 마친 그가 붉어진 눈으로 나를 보았다. 아이나, 우리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거니? 나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척하다가 대답했다. 당신 지금 그 상태로 어디 돌아다니기 힘들 텐데. 박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고 시아버지는 얼굴을 감싸쥐었으며 강세연은 화가 나서 하마터면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 서류 처리가 끝난 후 나는 개인 소셜미디어에 이혼 증명서 사진을 올렸다. 문구는 딱 한 줄이었다. 모두가 상처로부터 벗어나 빠른 손절로 행복을 찾기를. 댓글창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언니 드디어 자유. 축하해요. 그 인간 그 꼴 났는데 병원 보내주고 간병인까지 붙여주다니 생불이네. 그렇다. 나는 강세연에게 남자 간병인을 붙여주었다. 조씨 성을 가진 35살 남자로 체격이 건장하고 일 처리가 빠르며 비용도 아주 비쌌다. 소개소 말로는 경험이 풍부해서 누워있는 환자를 다루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다고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석 달치를 계약했다.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울었다. 아이나, 이혼까지 했는데 뭘 이런 걸 다 챙겨주니. 나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등을 토닥였다. 그래도 다쳤잖아요. 돌봐줄 사람도 없으면 불쌍하니까요. 주변 친척들도 한마디씩 거들었다. 며느리가 참 배포가 커. 세연이가 미친놈이지. 저렇게 착한 마누라를 버리다니 집안에 뼈아픈 손실이야. 강세연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눈빛을 보였다. 아마 그 순간만큼은 내가 아직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조간병인의 작은 비밀을 알지 못했다. 조간병인은 남자를 좋아했다. 그것도 강세연처럼 입이 험하고 요구 조건 많고 얼굴은 반반한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스타일을. 물론 나는 간병인에게 불법적인 일을 지시한 적이 없다. 그저 고수익을 보장하며 극진히 보살펴달라고 했을 뿐. 강세연이 그 과도한 열정에 기절초풍하든 말든 그건 그의 팔자다. 송지아의 재판은 순조로웠다. 법원은 혼인 중 증여받은 재산, 아파트, 자동차, 송금 내역, 명품 등을 이자까지 쳐서 모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금액이 너무 커서 판결을 듣는 그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울면서 돈이 없다고 매달렸지만 판사는 단호하게 법적 의무를 이행하라고 했다. 그녀가 다시 강세연이 저랑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라고 소리쳤지만 판사는 무표정하게 감정적 약속은 재산 반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나는 하마터면 판사에게 기립박수를 칠 뻔했다. 법원을 빠져나온 송지아가 내 앞으로 달려들었다. 유나인, 이제 속이 시원해. 날 아주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니까 좋냐고. 나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내가 돈 빌려줬어? 그녀가 멈칫했다. 내가 강세영 카드 긁으라고 등 떠밀었어?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내 집에서 살고, 내 차 몰고, 내 돈 쓰라고 제발 부탁이라도 했어? 그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송지아 씨, 어른의 세계에서는 청구서가 사람을 쫓아다니는 법이에요. 사랑에서 도망칠 순 있어도 빚에서는 못 도망치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오빠가 날 모른 척할 리 없어. 나는 살짝 웃었다. 그럼 오빠한테 가보든가. 그녀는 정말로 찾아갔다. 그리고 30분도 채 안 돼서 울면서 뛰쳐나왔다. 나중에 강세연 집안 가사도우미에게 들은 이야기는 가관이었다. 송지아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마침 조간병인이 강세연의 몸을 뒤집어주고 있었다. 강세연이 고통에 비명을 지르자 조간병인이 다정하게 달랬다. 강 대표님, 힘 빼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저한테 기대요. 송지아가 문을 열었을 때 조 간병인은 한 손으로 강세연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허리 쪽 쿠션을 정리하고 있었다. 정상적인 간병 과정이었지만 강세연의 반응이 너무 과했다. 저리 안 가. 조 간병인은 무고한 표정으로 답했다. 강 대표님, 간병 수칙에 협조하셔야죠. 문가에 선 송지아의 표정은 시시각각 변했다. 강세연은 그녀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외쳤다. 지아야, 이 사람 좀 내쫓아줘. 송지아는 조간병인과 엎드린 강세연을 번갈아 보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나 빚 갚아야 해서 먼저 갈게. 강세연은 쉰 목소리로 절규했다. 가지마. 남아서 나 좀 지켜줘. 하지만 송지아는 배달 제한 시간 넘긴 배달원보다 더 빨리 도망쳤다. 도우미 아줌마의 생생한 묘사를 들으며 나는 깊이 탄식했다. 첫사랑이 아무리 아련해도 현실의 비참함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법이다. 송지아는 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예전에는 자칭 독립 디자이너라며 매일 소셜미디어에 커피, 꽃, 강세연이 사준 명품 가방만 올리던 그녀가 이제는 낮에는 백화점에서 향수를 팔고 밤에는 인터넷 실시간 방송 판매원으로 뛰었다. 그녀의 월급 대부분은 내 계좌로 자동 이체되었다. 첫 번째 입금 내역을 확인했을 때 내 마음은 무척 복잡했다. 63만 5천 원. 저겨. 이번 달 상환금. 나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예전에 송지아는 호텔 다과회 한 끼에 40만 원씩 쓰던 여자였다. 이 짜릿한 교육적 효과는 그녀가 쓰는 100장의 반성문보다 훨씬 통쾌했다. 강세연의 처지도 다를 바 없었다. 불법 약물 구매 및 상해교사 혐의로 계속 수사를 받았고 노숙자 무리의 진술이 명확해서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주주총회에서 그는 임원직을 박탈당했다. 시아버지는 대외적으로 그가 요양 중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모든 카드와 자금줄을 끊어버렸다. 그는 병상에 엎드린 채 돈도 권력도 내 사람도 없는 진짜 밑바닥의 맛을 보고 있었다. 내게 전화를 수없이 걸었지만 나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나중에는 번호를 바꿔가며 문자를 보냈다. 아이나, 이제야 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깨달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와서 얼굴 좀 보여줘. 저 간병인 자식이 자꾸 나한테 수작을 부려. 간병인 좀 바꿔주면 안 돼? 마지막 문자를 읽은 나는 조 간병인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다. 수고비 추가. 계약 연장. 강세연을 다시 본 건 3개월 후였다. 마지막 남은 서류를 챙기기 위해 시댁에 갔을 때 강세연의 방문 너머로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조 팀장, 진짜 안 부축해도 돼. 나 혼자 설 수 있다고. 조 간병인의 목소리는 다정하지만 단호했다. 대표님, 아직 회복기잖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강세연이 침대 모서리를 짚고 선 채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조 간병인은 그 뒤에 서서 한 손으로는 그의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복대를 쥐고 있었다. 두 사람이 실랑이 하는 기묘한 분위기였다. 강세연은 나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손을 뻗었다. 아이나, 드디어 날 보러 와줬구나. 나는 반걸음 뒤로 물러났다. 오해하지 마. 서류 챙기러 온 거야. 그의 눈빛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조 간병인은 내게 깍듯이 인사했다. 철저히 전문가다운 모습이었다. 유나인 씨, 강 대표님 회복 속도는 빠른 편인데 감정 기복이 좀 심하시네요. 강세연이 이를 갈았다. 닥쳐. 조 간병인이 한숨을 쉬었다. 보세요. 또 흥분하시잖아요. 나는 뿜을 뻔한 웃음을 참았다. 강세연은 나를 보며 후회와 미련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아이나, 송지아는 이미 떠났어. 난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축하해. 드디어 인지 능력이 현실을 따라잡았네. 그의 목이 쉿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햇살이 참 좋았고 플라타너스 잎이 초록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예전에 나는 강 대표 사모님이라는 틀에 갇혀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피곤한 짓이었다. 내겐 돈도 있고 사업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다. 누가 굳이 길바닥에 버려진 썩은 쓰레기를 다시 줍겠는가? 나는 대답했다. 없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 정말 후회해.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그럼 남은 평생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살아. 내 인생 방해하지 말고 서류를 챙겨 돌아서는데 조 간병인이 따라 나와 물었다. 유나인 씨, 다음 분기도 연장하실 건가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연장해주세요. 방 안에서 강세연의 절규가 들려왔다. 유나인, 나는 기분 좋게 조 간병인에게 계좌이체를 완료했다. 그 후 나는 이혼하며 내 몫으로 가져온 한남동 아파트를 새롭게 단장했다. 거실에 있던 강세연 취향의 칙칙한 짙은 회색 벽은 밝고 따뜻한 유백색으로 칠했다. 옷방을 꽉 채우고 있던 그의 정장을 모두 버리고 내 여행용 가방, 등산화, 미술 도구들로 채웠다. 나는 해저 잠수를 배웠고 친구와 동업으로 작은 찻집도 열었다. 카페 임시 개업날 마침 송지아가 음식 배달 기사로 음식을 가지러 왔다.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 배달원 복장을 한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나를 본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커피 원두를 건네받으며 영수증을 힐끗 보았다. 배달비 5,000원. 그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달에도 빚 갚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한 늦지 않게 잘 지켜요.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쥐고 돌아서서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다.
오후에 햇살이 통유리창으로 쏟아지고 카페 안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친구가 내게 물었다. 네, 전 남편은 요새 어떻게 지낸대? 나는 찻잔을 저으며 가볍게 답했다. 가평 요양원으로 갔대. 그 조간병인이 같이 수행하고 있다네. 친구가 푹 하고 웃었다. 그럼 송지아는? 열심히 빚 갚고 있지. 친구가 컵을 들어 올렸다. 그럼 너는? 나는 창밖의 분주한 거리를 보며 친구의 잔에 내 잔을 가볍게 부딪혔다. 나? 끝내주게 잘 살고 있지. 이번 생엔 강세연도, 송지아도, 억지로 꾸며낸 관대함도, 배신당한 처절한 수뇌부도 없다. 오직 나 자신의 자유롭고 또렷한 삶만 있을 뿐이다. 내 주머니에 내 돈이 두둑하게 있는 삶. 그 어떤 쓰레기 같은 기념일보다 100배는 더 축하할 만한 진짜 내 인생이었다.